감독으로 첫 관중석 지위를 경험하는 아르네 슬롯이 기어코 리그컵 8강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누네스와 엘리엇의 득점에 힘입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대1 승리. 물론 어느 대회든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비중 높은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한 관리 측면에서는 이번 리그컵 승리가 독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필 리그컵 4강은 1, 2차전 홈 원정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얘기해보고 오늘은 아르네 슬롯이 어떤 방식을 택하며 유스 선수들을 대거 활용하고도 사우스햄튼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토대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리그컵 모든 대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의 숫자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멀티플레이어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그 여부가 4개 대회 운영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오늘은 특히 멀티플레이어에 초점을 둔 채 내용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보시면 최전방에는 각포, 누네스, 엘리엇, 정상적인 3톱, 미드필더 조합은 요니, 모튼, 메갈리스터, 로테이션이 가동되었고 최종 수비 라인은 고메즈, 엔도, 콴사, 아놀드. 예상외로 아놀드와 고메즈가 스타팅으로 나서며 아르네 슬롯이 리그컵을 벌이는 게 아닌 전대회 모두 승리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를 앞두고 요니, 날로, 노리스, 단스, 응구모아 등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을 고루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마음먹고 유스 선수들을 대거 활용하면 큰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라인업만 두고 봤을 때 아르네 슬롯은 전반전부터 승기를 잡고 후반전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보였죠. 이 라인업을 토대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엔도 시프트입니다. 엔도 관련 얘기를 하기에 앞서 레프트백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르네 슬롯은 리버풀 부임 이후 단 한 번도 레프트백 자리에서 반대발 수비수를 선발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레프트백 자리는 유스, 노리스를 스타팅으로 활용하며 콴사, 고메즈, 엔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고메즈를 레프트백에 넣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고메즈를 변형 백3 구조에서 센터백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며 모튼, 아놀드, 고메즈, 엔도, 콴사 이런 식으로 아놀드에게 변형적으로 피봇 역할을 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엔도 인버티드 센터백, 과르디올라가 창조해낸 개념 중 하나로 센터백을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올렸으면서 나머지 최후방 라인에 있는 수비수들을 모두 센터백화 시키는 것입니다. 일명 4명의 센터백, 포터백을 통해 맨시티의 트래블을 이끌었죠. 아르네 슬롯은 아놀드를 6번으로 좁혀 쓰는 게 아니라 엔도를 6번으로 좁혀 활용하며 고메즈, 엔도, 아놀드 세 선수의 멀티성을 활용한 후방 빌드업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크게 감탄했습니다. 엔도를 지금과 같이 인버티드 센터백으로 활용하게 되면 첫 번째, 엔도는 고메즈의 움직임에 따라 중앙, 좌측면을 오가며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수행 가능. 두 번째,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부터는 모튼을 8번, 10번으로 활용하며 2-2-6, 3-1-6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아놀드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할 수 있다. 멀티플레이어들을 토대로 경기 통제권을 가진 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처음 보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고메즈, 아놀드, 엔도 3명 모두 지금과 같은 역할 자체는 경기 내에서 수없이 활용해봤기 때문에 전혀 낯선 역할 부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변형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감탄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기 장면으로 배치를 보시죠. 첫 번째, 고메즈 풀백 역할 수행. 엔도는 제2리그에서 센터백을 주력으로 뛴 선수이다 보니 애초에 센터백 자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재미있는 구성이 나오게 되죠. 고메즈는 측면에서 와이드 플레이어, 윙 포지션에서 풀백 역할을 그대로 소화하며 아놀드, 콴사, 엔도 3명의 최후방 자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콴사만이 센터백으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드필더 3명을 포함해 3-1 빌드업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엔도, 아놀드의 멀티성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구조로 하프라인 지점에서 선발 포메이션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면 지금처럼 2-3, 4-1 최후방 센터백 엔도와 콴사 6번과 동일한 라인에는 양 풀백이 위치하게 됩니다. 고메즈는 센터백이 아닌 풀백으로 좌측에서 편히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물론 여기서의 센터백 개념은 엔도, 콴사이지만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가 3명, 엔도, 아놀드, 모튼, 고메즈와 콴사가 최후방에 위치하면 언제든지 스위칭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명의 6번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동시에 1명의 센터백 활용, 볼 소유권을 내주지만 않으면 이보다 이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6번이 3명이라서 좋은 것은 맞지만 볼 소유권을 잃고 순간적으로 탈취하는 상황을 통해 보시죠. 상대의 패스 흐름을 읽고 6번에 있던 엔도가 인터셉트를 시도합니다. 이 순간에서의 포지셔닝을 보면 엔도는
인터셉트 시도 고메즈는 상대 윙어를 잡고 있고 리버풀 미드필더 3인방은 모두 상대 위험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아놀드는 좌측 높이 전진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볼 탈취를 실패했다? 상대는 다이렉트로 리버풀 수비 진영으로 볼을 투입합니다. 3대2 상황이 곧바로 발생하죠. 최후방에는 센터백 환사가 유일하며 고메즈가 상대 윙어와 대치하며 3대2 구도로 수적 열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센터백 엔도가 6번 포지션에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본 포지션인 센터백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센터백 포지션에서 6번으로 활용하고 아놀드 또한 본 포지션인 풀백적인 개념으로 움직일 때 볼이 탈취당하거나 빼앗지 못했다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모튼을 8번, 10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3-1-6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마치 스톤스처럼 6번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과 같이 모튼과 함께 더블 피봇을 맡게 됩니다. 백라인은 아놀드, 콴사, 고메즈로 3대2 구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고 여유가 생겼다. 지금과 같이 곧바로 모튼이 한 칸 더 올라가며 싱글 피봇으로 전환됩니다. 3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엔도가 8번, 10번 포지션에서 장점을 지닌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엔도가 6번에서 위치하며 지금과 같이 모튼까지 전진시켜줄 수 있다면 이보다 효율적일 수 없겠죠. 이처럼 유연한 구조는 결국 두 번째 득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각포가 측면에서 좁혀 들어오며 엔도에게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엔도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메갈리스터 요니는 스위칭을 했고 모튼은 엔도의 포지션에 맞춰 6번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점이 참 좋은 겁니다. 엔도가 지금처럼 한 칸 더 높이 올라가서 볼을 받는 상황에서는 모튼이 6번, 모튼이 더 올라가 있을 때에는 엔도가 6번, 엔도가 위로 가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놀드, 콴사, 고메즈 3명이 최후방 라인에 있으면서 앞서 말한 3-1 후방 빌드업 구조가 또 다른 조합으로 유연히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놀드, 콴사, 고메즈, 모튼, 아놀드, 콴사, 엔도, 모튼 멀티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엔도가 이처럼 위에서 편히 볼을 받으며 공간으로 패스를 다시 내줍니다. 엔도의 패스를 받은 각포가 곧바로 위험 지역에 있는 엘리엇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멀티플레이어의 장점이 적용되긴 합니다. 왼쪽 10번 미드필더로 시작했던 요니가 메갈리스터랑 스위칭하며 우측에서 와이드 플레이어 윙 포지션에서 볼을 받아주면서 엘리엇이 중앙으로 좁혀 지금의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각포는 곧바로 엘리엇에게 연결, 풀백과 센터백이 좁혀봤지만 엘리엇의 오른발을 막기엔 무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 아놀드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할 수 있다. 아르네슬로 체제에서의 아놀드는 직접적인 메이킹에 참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킥으로 경기장 어느 곳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은 22-23 시즌, 23-24 시즌에서 보여주었던 후방 플레이메이커와 같이 최후방 라인에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본래 아놀드의 포지셔닝은 센터백과 동일한 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 혹은 윙어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그라벤베르를 통해 중앙을 거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보니 애초에 아놀드 자신이 볼 방출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과거처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자유로운 움직임은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놀드가 센터백과 동일한 라인에 서 있게 되면서 자신이 볼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마음껏 넓은 패스 범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엔도가 한 칸 올라가며 6번 역할을 수행하면서 센터백 라인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최후방 라인에 있으면서 지금과 같이 상대의 윙어가 붙기엔 거리가 상당하죠. 아르네슬롯이 본래 아놀드를 스토퍼 포지션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라벤베르의 효율값이 더 좋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라벤베르도 없고 6번 계열의 모튼, 엔도가 있으면서 아놀드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덜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지난번 영상에서 미리 제작했었지만 이제 리그컵 4강 1, 2차전이 현실화되면서 잘못하면 정말 지옥의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1월 8일 리그컵 4강 1차전에서 아스날, 뉴캐슬, 토트넘 혹은 맨유 세 팀 중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 안팎의 간격으로 맨유, 아스날, FA컵, 노팅엄, 브렌트포드 이런 식의 5연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4강 1차전은 안필드에서 매치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토트넘, 맨유는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아스날 혹은 뉴캐슬이 걸린다? 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리그컵 4강 2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다로운 본머스 원정을 다녀온 다음에 2차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FA컵 4라운드에서 강팀을 만나기라도 한다? 일정상으로 최악의 구조가 다시 한번 2월 초에 만들어집니다. 현재 2월 11일에는 에버튼 경기가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머스, 뉴캐슬, FA컵, 에버튼 4연전 또 빡세지죠. 개인적으로는 리그컵 4강에서도 로테이션을 꽤나 강하게 돌리면서 홈에서 크게 이기고 원정에서 버티는 구조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